제가 어제 밤에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다시 오늘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이 3월 둘째 주이니까 선생님들도 한창 정신없는 한 주를 마치고 또 당시에 저는 학생들 수가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죠. 30명씩 거의 8반이었다. 그래서 한 번 만날 때 거의 매년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만났어가지고 이름을 외우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되도록이면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싶어서 물론 그 학생이 내 학생이다 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걸 또 이름이랑 매치시키는 거는 또 약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명렬표를 이렇게 인쇄해서 그 사진이랑 학생 이름을 매번 외우고 출석도 많이 부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비상교육의 인간과 심리 책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까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구성과 특징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는 늘 중요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각각의 뭐 단원 표지, 단원 길잡이, 소단원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 단원 마무리, 창의 융합 활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수업에서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로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례도 중요한데요. 차례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 생각이라서 그 교육과정 안내하고 같이 더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둘째 주부터면은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이제 영상을 맞춰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맞춰서 하느라고 내용을 먼저 오늘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차례를 한번 보시면 차례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아직 페이지 번호는 없어요. 차례를 보시면 로마자 1 마음의 과학적 탐구, 로마자 2 자기 이해, 로마자 3 타인 이해, 로마자 4 삼가 적응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그 대단원이겠죠. 로마자들 안에 소단원 뭐 1, 2, 3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2 심리학 연구 방법과 윤리, 3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와 나의 진로 이런 식으로 소단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 단원 마무리, 창의 융합 활동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즉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소개를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마음의 과학적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대학원이나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면은 연구 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단원 2 심리학 연구 방법과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 책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 대상용 교과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 1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이 뭐냐에 대한 안내, 소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소단원 3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와 나의 진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심리학의 하위 분과들이 있는데 그 하위 분과라는 말 대신에 다양한 분야와 나의 진로라고 해서 다양한 하위 분과의 심리학의 세부 분야들도 안내를 해주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대학원 전공이 되겠죠. 뭐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뭐 조직심리학, 계량심리학 뭐 다양한 것들 되겠죠. 그런 소개와 더불어서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을 진학하면서 자기 진로랑 관련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렇게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와 나의 진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소단원 1과 더불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2 자기 이해로 넘어가자고 하면 먼저 소단원의 1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2 전생의 발달과 청소년기의 같은 경우는 발달심리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단원 1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간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 뇌의 발달이 결국은 인간 생의 발달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다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뇌의 주요 기능과 심리적 기능, 이런 뭐 뇌 가소성 이런 내용들은 생리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소단원 1의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02 경험학습과 뇌 가소성에 나와 있는데 이 경험 및 학습 요 지점들도 소단원 3에 나오는 지각, 기억, 학습 이 지점, 즉 인지심리학 쪽이겠죠. 특히 이 지점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원은 성격과 동기라고
심리학이라고 해서 성격 심리학이겠죠? 그래서 성격 심리학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동기도 사실은 학습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기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정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사실 정서는 뭐 따로 독립되게 있는 뭐 땡땡 심리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통 심리학 개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처럼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이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챕터들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자기 이해니까. 그래서 내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인 기초도 있고 발달 심리학, 그리고 인지 심리학, 성격 심리학, 그리고 정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챕터들보다 그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게 됐을 때 수강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과목들이겠죠. 그것들이 총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학습 양이 또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책 전반에 걸쳐서 어찌 보면 가장 뼈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습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챕터 2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나라는 개체, 나라는 사람을 자기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자기는 셀프의 개념이기도 하죠. 물론 셀프는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넘어가서 챕터 3을 보자면 챕터 2가 자기 이해라면 챕터 3은 타인 이해입니다. 즉 여기는 그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단원 1 사회적 사고, 사회인지라고 하죠. social cognition, 그리고 기인, attribution,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심리학이니까 태도랑 행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영향, 소단원이라고 해서 동조와 복종, 집단행동처럼 이제 사회적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3, 4는 이제 갈등 관계랑 협력 관계인데요. 이거는 물론 사회심리학적인 내용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뭐 사회적 갈등, 그 다음에 협력, 리더십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앞에 사회 그 다음에 소단원 2 사회적 영향이 보다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론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면 물론 챕터 3, 4도 이론적 내용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거는 이제 뒤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안에서 협력관계와 갈등관계에 대해서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활동, 단원 마무리, 창의 융합 활동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챕터 4 같은 경우는 삶과 적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 소단은 적응과 부적응, 그리고 적응, 부적응, 정신장애 이쪽은 이상심리학 쪽이죠. 그래서 적응과 부적응, 정신장애 쪽이 뭐 이상심리학, 그리고 삶의 변화와 소단원 2 삶의 변화와 스트레스 있고 스트레스 부분이니까 건강심리학 부분으로도 당연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삶, 행복의 의미, 행복 증진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그 키워드가 그 국가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소단원 내용들도 이걸 랜덤하게 고른 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나와 있는 기준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교과서의 책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튼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한 삶 이쪽은 당연히 긍정심리학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행복과 스트레스, 행복 증진 활동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강심리학 분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마자 1, 2, 3, 4 대단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들이 어떤 심리학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챕터 1에서 심리학 자체가 무엇이고 어떤 연구 방법으로 발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고등학생 학습자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인 기전과 그리고 전생의 발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현재 나의 청소년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발달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라는 개체가 결국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학습해서 반복하는 형태를 보일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지심리학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나의 성격 발달의 양상이나 그리고 동기
그리고 정서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 챕터 3으로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냐,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타인이해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적 사고, 내가 개인적인 사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 역시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동조나 복종, 집단행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의 그런 행동 경향성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갈등 관계야 협력 관계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완화시키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청소년 학습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챕터 4는 심리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나의 삶과 적응을 어떻게 잘 살아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적응과 부적응 사이에서 나는 어떤 부적응 혹은 정신장애를 어떤 것들을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점인데, 그럴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유발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고, 스트레스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역할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플러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삶과 적응까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실 때 이 플로우대로 진행을 하셔도 저는 뭐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플로우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떤 소단원들을 선택해서 해보고 싶다, 조금 더 유연한 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선생님들 계신 학교에서 그렇다면은 그것도 저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또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대단원 2에 소단원 3, 지각 기억 학습 같은 경우는 인지심리학으로 과목을 우리가 따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 뭐 인지심리학 내가 듣고, 발달심리학 듣고, 생물심리학 듣고, 이렇게 따로따로 어차피 결국은 배우는 거라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종국에 가서는 그렇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와 그 다음에 시수와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성이나 뭐 흥미, 그리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소단원별로 가르치셔도, 그리고 또 이 순서가 딱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럭을 결국은 어떻게 쌓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례에서 한 장 넘기시면 마음의 과학적 탐구라고 해서 청소년이 어떤 내 마음에 들어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죠. 이제 내 안에 다양한 우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과학적 탐구에서 보시면 소단원 이렇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심리학 연구 방법과 윤리,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와 나의 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단원 길잡이는 활용해 보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지점이 있어서 오늘은 많이 언급하진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단원 길잡이, 그러니까 왜 어떤 학문이고 싶어하고 어떠한 다양한 하의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학문 영역과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과 그 내용들을 연결지어서 심리학 공부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자. 이 단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식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페이지는 12쪽이고요. 12쪽. 저라면 가르칠 만한 부분은 우선 12페이지에 그 상단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현대 심리학의 목표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현대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달성이 되면 되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저라면 여기 과학으로서의 지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칠 만한 포인트는 13페이지의 현대 심리학의 특징 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학이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학문이다. 결국은 에비던스 베이스드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 특성들을 관찰하고 검증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로 지식을 도출해낸다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심리적 속성, 뭐 그게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인지든 성격이든 발달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내가 자의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러할 것이다 라고 자의적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 방법에 근거해서 관찰하고 그러니까 검증한다는 건 실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검증을 통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한 개인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해낸다라는 걸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험주의 철학은 뭔가요? 이렇게 하면 경험으로부터 수집한 증거에서 얻은 지식을 중시하는 철학 사조라고 조그맣게 박스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즉 실험이나 혹은 관찰 혹은 기존의 이론적 근거들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형태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행동과학이자 사회과학이다라는 거를 이걸 초점을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된 간학문적인 성격을 그래서 간학문적이다라는 게 결국은 심리학이 발달되어 오는 과정 안에서 철학적 노름으로부터 과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신경과학처럼 다양한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물론 다른 학문들도 그렇겠지만 인접 학문들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혹은 관련성이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저라면 제가 이 지점을 가르친다면 증거의 바탕을 둔 과학적 학문이다. 그게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처음에 철학적 물음으로 시작된 마음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과학적인 인간의 심리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지점으로 발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싸이월드 심리학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에 대한 읽기 차원들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앞서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심리학의 목표와 특징들을 뒤에 이제 활동으로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이 구조는 제가 반복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이렇게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활동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입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활동 지향적인 수업을 지향하신다면 한번 활용해 보셔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활동 시간이랑 활동 성격, 활동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몇 분 정도 하면 그다음에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고 성격은 뭐고 그다음 활동의 내용, 콘텐츠는 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14쪽에서는 이제 걷기와 창의성의 관계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 심리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배운 내용 뒤에서 잘 적용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에 이미 모범 답안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게 초점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결국은 문제 1번을 보면 A와 B 중 어떤 글이 심리학자의 연구인지 답해보자 라고 하면 당연히 B겠죠. 연구진들이 성인 79명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운동량을 측정한 뒤에 창의력 테스트를 했다. 측정 도구도 있었죠. 그리고 측정 테스트 결과를 통계를 내어서 분석하는 과정이죠. 분석을 해보니 활동량이 많을수록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래서 내 활동은 주로 걷기든 강도가
점수가 높지 않은 운동, 어떤 측정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내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뭐 걷기는 신비한 활동이다. 우울한 마음이 잦아들고 복잡한 머리가 정리된다. 아이디어가 뚫리고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 뭐 걷기는 뇌를 작동하는 스위치이자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이며 나를 둘러싼 세계를 탐구해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행동이다. 이건 어떤 개인 내적인 효과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자의 연구 일지로 좀 더 타당한 것은 B라고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소외나 감상, 효과, 일반화되기 어려운, 그리고 증거를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리학적인 연구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포커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이 현대 심리학의 특성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을 당연히 교과서로 활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뭐 한국심리학회나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분과별로 이제 논문들이 계절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간지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 제목들, 그러니까 논문 내용을 다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논문 제목들을 한번 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논문 초록들로 한 번씩 보여주셔서, 당연히 그 안에 내용들은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를 다 이해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들별로 변인들이 있을 거고, 그 변인들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논문의 결과를 이제 초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심리학적인 연구가 어떻게 변인을 설정하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내는구나 같은 정도의 얼개나 이해만 있어도 막연히 학생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오해했던 지점들, 예를 들면 이 싸이월드처럼 앞부분에 13페이지 심리학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네, 이런 것들처럼 벗어나서 현대 심리학의 특성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14쪽에 생활 속 심리에서도 보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싶은 현상이 있었나요? 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에서도, 특히 심리학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가 많기 때문에 뭐 다 인간만 연구하는 건 아니죠. 동물 대상 연구도 하는데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삶에서 내가 이런 나의 심리적 현상들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검증해 보면 좋겠어 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로는 시험 기간에 우울한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왜 그럴까?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단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현상은 왜 그럴까? 단짠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났던 거는,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엘리베이터에 학생들의 이용이 제한이 됐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 상황일 때 불쾌감을 느낄까, 뭐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굉장히 인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그 말인즉슨 제가 뭐 복도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만났다고 보기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복도는 좁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학생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되게 엄청 그런 거를 강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인지 혹은 학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학년들이 굉장히 인사를 어찌 보면 되게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했었는데, 3학년이 됐었을 때는 제가 뭐 지나가도 혹은 교실에 들어가도 인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 보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일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은 현상, 뭐 이거는 사실 선생님 입장이긴 하겠네요. 왜 어떤 선생님에게는, 학생 입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어떤 선생님에게는 인사를 하지만 왜 인사를 다른 선생님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혹은 뭐 1학년 때는 본인들도 느낄 거잖아요.
1학년 때는 인사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강하게 했지만 뭐 강하게 한다는 게 뭐 측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죠. 그래서 강하게 했지만 뭐 허리를 굽히는 그다음 뭐 목소리의 크기 뭐 이런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그 인사말의 종류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왜 3학년이 돼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네.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행동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제가 있었던 학교는 이제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한 행동들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기숙사 간의 룸메이트들의 친분 관계가 뭐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위치에 따라서 본인의 집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예를 들어 면학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실에서 하는 건지 그 학교에서는 뭐 기숙사에 돌아가서 그 공부를 하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복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3의 교실에서 하는 건지 그 위치에 따라서 본인의 뭐 집중도 효과적인 학습을 해내는 데 있어서 집중도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결국 14페이지의 요지는 현대 심리학적인 연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앞선 활동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연습해본 거를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적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보고 관련성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 네,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어떤 심리학적 연구에 대한 예시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시 뭐 잼을 26가지, 24 종류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더라. 그리고 구매율이 결국 종속 변수겠죠. 종속 변인이겠죠.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OTT 영상을 고를 때 콘텐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고르기가 어려웠어. 이런 것들 예시로도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예시를 당연히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문 제목들, 한국심리학회나 세부 분과들 그 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당연히 그 개간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셨을 때 그런 예시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 심리학의 특성들, 증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 다른 조건들, 뭐 24가지 잼이 놓인 상황, 그다음에 6가지 잼이 놓인 상황,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결과, 실험을 한 거죠. 잼이 많은 쪽으로 간 사람들이 뭐 40, 31이고 뭐 사는 구매 비율은 몇 %가 됐는지 이렇게 실증적으로 수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어떤 개인 주관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내는 객관적인 것에 가까운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작성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간학문적인 성격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소비 행동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뭐 경영 이런 쪽에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학회 홈페이지에 그 개관지들을 한번 보시면서도 이게 그 각각의 논문 주제들이 결국 분과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건데 간학문적인 성격이 뭐가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소비 행동에 대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건강 관련 행동, 뭐 보건학 같은 그런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교육 환경에서 뭐 교육 심리학 이런 분야도 있죠.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정 행동들이 어떻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교육학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정 직업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잖아요.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 주로 PTSD 연구들이 그러하죠. 어쨌든 그런 특성들을 가진 집단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참고 자료 차원에서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심리학이 이런 과학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간학문적인 학문적 특성이 있다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6페이지랑 7페이지인데요. 현대 심리학을 보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교과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선택을 한 거고요. 이 밑에 사파들이 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만약에 저라면 18페이지에서도 나오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학문적인 관점, 그러니까 스쿨이겠죠?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책을이나 지도서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저라면 프로젝트 운영을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어떤 현상을 예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8페이지랑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8페이지가 이제 시험 불안에 대한 현상을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불안처럼 어떤 현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의 관점들, 그거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볼 건지,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볼 건지, 인지주의적 관점으로 볼 건지,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볼 건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볼 건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라 라고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별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 플로우 토론 주제가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는 어떤 현상을 던져주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관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설명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 17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 불안이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와 같이 이렇게 현상을 던져주고 각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해봐라 라는 조별 과제를 내주기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분석하기 전에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 줄 필요는 있겠죠. 이론적 내용을 제공해 줄 필요는 있겠는데 보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에서 5명 정도 한 조씩을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태블릿과 노트북 사용이 활발하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게 시키고,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던져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의 관점을 서로 한 교실 안에서 5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반별로 관점을 하나씩 선택해서 하나의 관점이 5개의 조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반은 생물학적 관점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5개의 조가. 그 다음에 2반은 행동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동일한 현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걸 거고, 3반은 5개의 조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4반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5반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한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석을 해본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특정 반에서 생물학적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을 했는데 어떤 한 조 학생이 되게 발표를 잘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녹화를 했다가, 물론 학생들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녹화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다른 반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다. 어떤 학습자 간의, 그러니까 반과 반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렇게 학습 자료로 활용을 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반 안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반과 반 간의 관점에서도 지식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이다라고 하면 학교 안에 요즘은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심리학 같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인터넷 자료도 당연히 좋지만 또 어쨌든 책 자료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별로 한다고 하면 한 20수? 30수? 20수 정도는 자료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발표하는 형태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책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인간 행동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뭐 학습 심리학 책들을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인지심리학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동일한 외부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니까 인지심리학적인 내용들이나 책을 찾아서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라.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그 과정을 해나가면서 조별 활동에서 학습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토론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들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준비를 해줬던 거는 이런 큰 전지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빳빳한 종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는 그거랑 색깔 매직펜 같은 거, 포스트잇이랑 기본적인 거죠. 풀이랑 가위 뭐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그 결과물들을 적을 수 있게 줬었고 당연히 뭐 종이 뭐 A4용지, B4용지 이런 것들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교실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제공을 해줘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학생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죠. 정신분석에 대한 우리가 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해보는 그 활동들을 내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을 찾아볼 수 있겠죠. 휴먼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개념들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문헌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분석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자꾸 코로나로 돌아가게 되네요. 그거를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네,로 볼 수 그럴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 등교 거부라는 현상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아직 청소년들이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혹은 갈등 상황을 뭐 생물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주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아까는 뭐 등교 거부라고 했다면 뭐 특정 학생들이 학교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현상을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볼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고등학생들이니까 뭐 대학 선택을 위해서 되게 학습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대입 준비를 위해서 그거를 준비를 위한 학습 행동을 열심히 하는 그 현상들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고 인지주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점들별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한 관점들로 인간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현상을 잘 던져주는 게 결국은 제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은 그 프로세스는 학생들이 해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포스터들을 보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현상인데 생물학적 관점과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주의적 관점, 정신분석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을 보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 간에 조별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걸 거고요.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교실을 활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칠판 쪽, 창문 쪽, 교실 뒤편, 복도 쪽 이렇게 뭐 네 군데의 포인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교실 뒤편은 사실 뭐 창문 쪽이랑 뒷문 쪽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5가지의 포인트 거점을 만든 다음에 스테이션들별로 발표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각각의 스테이션을 돌면서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당 현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지를 따로 활동지를 주면서 듣고, 그러니까 또래 학습자들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나 하는 거죠. 각각 스테이션별로 한 7분 정도, 5군데 돌면은 이동 시간 포함해서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각각 이렇게 돌면서 설명을 듣고요. 그게 또 관찰 자료가 돼서 과세특을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학습해낸 내용들을 다른 친구에게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그걸 또 들으면서 학습의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조별 결과를 발표하는 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원하면 개인 활동으로 할 수도 있게 저는 선택지는 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만의 특성들은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이나 어떤 벨소리를 눌러서 학교에서 종을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초시계 같은 거를 맞춰서 시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띠디디딕 띠디디딕 이렇게 소리를 나게 했었거든요. 아니면 요즘은 전자칠판이나 이런 데서 그 타이머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소리도 많이 울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종소리가 울리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규칙이나 룰을 알려주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워볼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교실 상황에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거는 어쨌든 선생님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지점일 때 혹시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서 약간 오류가 있던지, 아니면 그 오류를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본 내용들이 예를 들어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렸다, 아니면 한 100에서 한 80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20%들을 나중에 발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전체 피드백을 할 때 이렇게 제공을 해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 피드백이라는 게 반드시 부족한 부분에 한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잘된 지점들은 어떻게 있었는지를 포인트를 집어서 각각의 관점들별로 설명을 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넘겨보시면 거기까지가 이제 제 아이디어였고, 네, 여기는 이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하나의 예시로 제공하면서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 중에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영상 매체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매체의 예시를 활용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워낙 영상 매체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접하니까 이런 실제로 이 사이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영상 매체 속 사례를 보고 심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반영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영화를 어떤 거를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시로 영화 메멘토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겨울왕국? 그 Let It Go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사가 겨울왕국 1을 보면 결국 본인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겨울왕국의 여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고, 인지주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를 그 영화 클립을 뭐 잠깐 보여주고 아니면 줄거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겠죠. 사실 학교 현장에서 그 영화 한 편을 다 보기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영화나 아니면 보고 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고 줄거리를 안내해 준 다음에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각각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지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의 예시이다. 결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6쪽, 17, 18, 19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현대 심리학의 특성을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다면 현대 심리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접근들이 결국은 하나의 현상을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 이해해보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주된 역할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현상을 제공해 주는 거. 근데 물론 이것도 학생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8쪽에서 시험 불안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이제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분석해보고 싶은 어떤 현상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학생들하고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현상은 내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8쪽에 활동을 해보신 다음에 추가 활동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8쪽에 나와 있는 시험 불안 자체를 그냥 현상으로 제시를 하시고 학생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관점으로 조별로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하게 한 다음에 공유하는 활동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드려드렸다 이렇게 제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뭐 늘 그렇듯이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죠.